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에 대한 그 현안 너무나 뜨거워서 이분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인랑과 토론합시다. 이 시리즈의 그 취지답게 저의 미션은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 그리고 올바른 경제 정보의 전달 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병수 소장님을 모셔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층적으로 올바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시고 이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종종 뵙지만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실물로 뵈면은 물론 화면에서도 멋있지만 실물에서는 더 멋있으십니다. 정말.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아마 워낙 좀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웃을 일이 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대대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청년 실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았으면 발표조차 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서 즉시 분석을 하는데 청년 실업률 발표되는 그 시점에 그 숫자를 보고 바로 해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발표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요. 네. 지갑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5말 6초들은 뭐 실업하면 괴롭죠. 네. 근데 중국의 1말 2초들은 지갑이 6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지연 못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의 지갑을 쓰기 때문에 네. 큰 사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청년 실업,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예. 이거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실업은 전체 15세부터 59세까지의 실업률이 진짜 실업률이고 네. 청년 실업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10.5를 이걸 89.5로 오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가 10.5%예요. 전체 인구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21.3%로 사상 최대의 이제 실업률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네. 전체 16세부터 59세의 실업률은 6.1에서 5.2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0.9%.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리오퍼닝 하면서 신입사원은 싫다는 거죠. 네. 빨리 공장 돌려서 물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고 채용해서 3개월, 6개월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안 뽑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률을 해석을 할 때 나라 전체의 실업을 봐야지 그 안에서 10%의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서 전체로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실업률은 떨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모집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일부만 뽑아내서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그런 정도 시리어스한 상황이라면 청년들이 데모하고 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야죠. 근데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이게 중국의 지금 10대, 20대 초반들이 네. 그렇게 취업에 초조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이제 아젠다를 내걸면서 네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아주 나쁜 적이 3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 세 번째가 사교육 업체입니다. 네. 요걸 때려잡았는데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중국도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이 무지 돈을 벌어요. 맞아요. 또 플랫폼 기업 월급 많이 주죠. 또 일타 강사 때도 버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이 중국의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네. 그 최근 3년 동안에 이걸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정리하거나 구조조정을 했지 사람을 새로 뽑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직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MZ세대 특징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걸 싫어하죠.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는 경기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자발적 실업이 있다. 원하지 않는 직장.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애가 회사 취직했는데 좋은 회사. 네. 아빠 회사 가려면 배가 아파. 회사 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네. 이거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게 죽으라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보다가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가 네. 조금 더 벌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상황이 좀 중국도 똑같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왜 이제 통계 수치를 발표를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성숙 국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통계 수치가 이게 나쁘게 나오면 없애버리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역대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거 발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인당 소득 13,000달러. 우리로 쳤을 때 90대 초반에 이제 민도 국가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왜 그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하냐는 것에는 약간의 이제 그 얘들의 해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9월 입학이기 때문에 7월에 애들이 졸업을 해요. 네. 그래서 7월 달 수치는 이게 취업을 하고 난 후의 통계냐 아니냐의 통계가 좀 까리까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취업자, 취업자의 구분이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9월이나 10월에 돼 있는 애들은 7월 되는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7월에 하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률 자체에 그런 그 계산의 애매함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통계가 대표적인 건데 뭐 정권을 분리하면 기준 확 바꿔버리고 뭐 통계 집계하는 청장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미성숙한 국가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가 중국을 잘 요리할 수 있는 이제 반증 중에 하나다. 네. 아직도 미성숙한 국가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청년 실업률의 사상 최악이 중국을 경제 위기로 몰고 가거나 지금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과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데 유독 안 좋은 것만 놓고 이게 마치 중국 경제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 우리나라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은 3, 4%인데 청년 실업률은 대략 10% 정도 상하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좀 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안 좋은 그것만 꼽아서 마치 침소봉대 하듯이 전체의 문제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실업률 말씀하셨는데 실업도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발적 실업의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을 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보면 중국의 이제 대학 졸업생이 생기는 그 7, 8월 그 시점과 그리고 그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청년의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에 갑자기 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통 이제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경제 지표로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월과 비교하지 않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청년 실업률을 봤을 때 뭐 지난 6월, 7월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점이고 23년 7월 실업률이 22년 7월 실업률, 2021년 7월 실업률 보다도 그냥 엄연히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의 이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청년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청년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다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뭐 중국을 떠난다든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또 신규 투자를 못한다든가 사실은 청년 취업은 신규 투자와 함께 좀 발생하는 그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청년 실업률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해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물론입니다. 올려보는. 예. 그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문제의 그 깊은 지적하신 대로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를 3년 동안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3년 누적에 이제 누가 피해를 받냐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네. 받죠. 네. 있는 사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뭐 문 닫았다가 열면은 다시 일하면 되는데 네. 그 새로이 취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경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업한테서 당연히 버림받는 것의 현상이 금년 상반기에 나타난 거고. 유독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7월까지만 이제 하다가 치워서 그러는데 그 최근 3년간을 놓고 봐도 90, 11월이 되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는데 묘하게 이제 7월 달에 피크를 치는 그 시점의 수치가 묘하게 중국의 이제 경제 위기론 내수 이제 둔화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섞어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적하신 게 아주 예리하게 보신 건데 그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럼섬을 봐야지 네. 일부분을 갖고서 보는 것은 전체를 왜곡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중국은 이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뭐 전 세계가 다 부족해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 사이에 공동부유를 하면서 네. 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없앤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규제 다 풀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90, 11월에 그 청년 실업률의 수치를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의중을 여쭙는 건데요. 예. 이번에 그 실업률을 발표할 때 전체 실업률은 공개하고 청년 실업률만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이번에만 그랬던 걸로? 계속 그렇게 하겠죠. 아, 한번 그러세요? 이제 집어넣으면. 근데 네. 이제 중국도 네. 청년 실업률을 처음부터 발표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최근 3년 뭐 4년에 발표를 해 그걸 왜 했냐고 그러면 선진국도 하니까 우리도 이제 하자.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비난이 너무 크고 이것이 이제 서방 세계가 중국의 이제 엄청난 위기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잘 몰랐는데 이게 젊은 애들의 실업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적인 그 심리 불안에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그런 선전선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지가 있으면 바로 빼버리죠. 네. 너무 뭐 디테일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사실 중국 경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정통하는 그런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드리기도 참 어렵고 겁도 나고 그렇기도 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하게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위기설 이렇게 부상했었던 게 소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 혹은 파산 위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뭐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의도된 것이다.
아니다, 의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뭐 연쇄부실 혹은 도미노 부도 사태의 가능성, 이것을 어느 정도로 혹시 진단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결론은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구엔이라고 하는 회사,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컨트리 가든이죠. 네. 시골 정원 하나 부도났다고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업계가 망한다, 이거는 넌센스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21년에 네.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흥다 부동산이라고.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중국발 서브프라임, 뭐 중국발 부동산발 세계 경제 위기,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 3년 동안에 뭐 큰 변화가 있었냐?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흥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부채 규모가 2조 4천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구이엔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1조 3천억입니다. 예. 1조 4천이 보도났을 때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1조 3천 가지고서 이게 터지겠냐? 네. 이제 거기에 제가 볼 땐 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터졌냐 하는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 흥다가 이제 지금 비구이엔보다 훨씬 큰 회사였는데 네. 2021년부터 해서 이제 2021, 22, 23에 중국의 큰 부동산 회사가 한 3개가 터졌어요. 녹지부동산, 우리 제주도에 투자했던 상하이의 그 부동산 회사,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제 컨트리 가든이 터졌는데 그 회사들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흥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불량 학생이 이 선생님 차 몰고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들이박아서 이 사고를 내서 이제 부도가 난 경우고, 지금 이 비구이엔 같은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아주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이 정속 주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2021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부유의 적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때려잡으면서 뭐를 했냐면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대출 규제를 하냐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이 4배 올랐어요. 그래서 뭐 5년 만에 4배 올랐으니 어떤 정부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호등이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들어오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뭐 잡다한 거 치우고 이 투기 주범은 기업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채 비율이 70% 이상 되면 안 되고 현금 비율이 100% 이해야 되고 뭐 부채 비율이 얼마요, 3가지의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서 3개가 다 걸리면은 빨간색, 네. 2개 걸리면 뭐 예를 들면 황색, 뭐 하나 걸리면 노란색, 안무가 들리면 초록색,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3개가 다 걸리면 대출빵, 네. 2개 걸리면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에서 15%까지만 이제 늘려주는 규제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동산 회사의 특징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죠.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로구에 부지를 한 10,000평 정도 불어받았다. 그러면 뭐 지었다 그러면 바로 대박이고, 그럼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이 가해동에 거기서 20,000평을 더 불어받으면 더 대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빨리 빌려서 이게 토지를 많이 사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수익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누가 많이 땡겨서 빨리 턴오버를 시키냐는 것이 이게 관건이었는데, 정부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네. 거기에 이제 흥다 같은 경우는 그 2014년, 15년에 중국 부동산 경기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그 회장이 이 양반이 아주 촉이 좋았던 거죠. 곧 이거 풀 거다.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땅 사고 은행에서 대출 풀로 땡겨서 이제 부동산을 질러가지고 2016, 17년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업할 때 떼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중국의 부호 1위가
흥다의 시자인 회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경험이 독이라고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2021년, 22년에 강한 부동산 규제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풀로 베팅을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바로 부도가 났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碧桂園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부채 다 줄이고 뭐 투자 줄이고 이런 걸 했는데碧桂園의 이제 오너는 17살까지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이 광동성에 있는 이제 국가건설회사에서 미장하고 타일을 붙이는 일로 시작을 한 정말 밑바닥에 그 뼈가 굵은 사람인데 2022년에 이제 중국 건설에서 1등을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전략이 3, 4, 5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석 달 만에 땅 사가지고 설계 끝내고 넉 달 만에 분양 끝내고 5달 만에 현금을 다 회수하는. 그래서 요것은 다른 건설회사들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빨라요. 회전율이 무지 빠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건축비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비슷하죠. 예. 철근 뭐 시멘트 값은 땅값이 얼마냐가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진을 좌지우지하는데 중국의 일선 도시 북경 상해하고 저 3선 도시, 4선 도시하고는 땅값이 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에 워낙 이제 빠꼼이기 때문에 3, 4선 도시 중심으로 영업을 왕창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진이 무지 높았던 거죠. 근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를 들어가면서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1년부터 규제가 들어오니까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회사들, 자잘한 부동산들은 연쇄보도가 나고 그 건물에 이제 완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청약한 사람들이 내가 집도 못 봤는데 중도금 안 내. 그래서 이게 중도금을 안 내가지고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대거 벌어졌고 정부가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대형 건설사들한테 반드시 책임 준공해라. 네. 돈은 나중에 내가 줄게.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집을 이제 그 100개 원은 지었고 그러고 다 지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현금이 빵꾸 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서울은 뭐 여전히 아파트 청약이 뭐 난리지만 지방은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3선 도시, 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폭락을 하고 청약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碧桂園이 부도난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래 그럴 때 자세히 보시면碧桂園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부채를 보면 국내 부채가 한 72%고 해외 부채가 28%예요. 네. 만기 돌아오는 걸로 봐도 국내가 훨씬 먼저 들어오는데 이번에 부도를 해외 부채 10억 불에 10억 불을 못 갚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자 4.2%, 네. 4.5%를 반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거 요걸 부도를 냈어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의 부도다. 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대출 한도만 높여져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민간 기업이 정부한테 백날 얘기할 소용이 없고 해외에서 부도가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거를 노린 거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4일까지 중국 정부가 뭐 28개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요. 그래서 이碧桂園의 전략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은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은 정부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금 지원하고 대출 한도 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돈이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60%는 자기 돈 내야 집을 사는데 중국은 3, 40% 자기 돈 내고 나머지 60, 7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지 비율을 3, 40%를 10%나 20% 낮춰버리면 집 한 채 살 거 두 채를 사는 거죠. 네. 이번에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제인가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북경에서 최근 뭐 1년 동안 거래가 전혀 안 되다가 하루에 3,000채가 거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碧桂園이 뭐 서브프라임 그러지만 중국엔 서브프라임 상품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 넌센스고 아마도 이것은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 2년 전에 헝다 문제처럼 그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발 부동산 위기나 뭐 더 나아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는 이거 완전 늦었다.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차전 속의 태풍, 정부가 관여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디폴트는 뭐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경제를 들여다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중국이 경제 위기급의 금융 위기급으로 시스템적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보이고 원래부터 중국 경제가 뭐 14%대의 고성장을 하다가 뭐 10%대 최근에는 5%대 또 내년에는 뭐 4%대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 저성장도 아니죠. 5% 4%면 아직도 상당한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중국 경제의 경로 속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더 등장하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민영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연쇄 디폴트 위협에 놓인 이런 상황은 어쩌면 시진핑의 큰 그림 아니겠는가, 의도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런 얘기죠.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결과적으로 이런 디폴트 위기 상황 혹은 재정이 어려워진 그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국영화하는 그런 수순을 그리는 큰 그림 하에 놓여져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공동부유라는 시진핑 주석의 철학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양극화 이걸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공동부유라는 또 중국 체제의 어떤 이념과 너무 벗어나는 과정이니까 그걸 막기 위한 그 그림 속에 이런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국영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장인데요. 이건 과장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이 그럴 정도로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을 것 같으면 네. 뭐 이런 사태를 안 만들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중국은 안 먹으면 민영회사를 꼭 부도내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집어내놓으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도를 내 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시나리오를 끼워 맞춘 거고 네. 지금 이제 공동부유 자체를 조금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동부유는 아젠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1기, 2기 10년 집권할 때 뭐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시키는 비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년의 비전을 뭐를 내걸었냐면 중국의 꿈, 네. 차이나 드림을 걸었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면 중국엔 차이나 드림이 있다. 그 부제가 뭐냐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14억 인민들은 가슴 뛰는 아젠다를 하나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뭐 나라의 충성이라 이러는데 이게 중국이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뭐 이런 게 오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네.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꿈에 가기 전에 썩은 사과는 골라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 5년 동안에 1기 5년 동안에 440명 가까운 차관급 이상의 부패 관리를 처단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네. 근데 문제는 그 440명이 관상 결탁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쫄았고 그 돈들이 해외로 대거 도망을 간 거죠.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후반 5년 동안에는 이제 그 중국의 꿈의 아젠다가 좋았고, 근데 문제는 듣기 정권으로도 10년 가면은 이제 이게 싫어지는데 중국은 이제 주석이 5년 임기 한번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3년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뭐 중국의 꿈 좋은데 내 생활 나아진 거 있나?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고 정치에서는 그걸 못 바꾸면 집권의 정당성, 합리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아젠다가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꿈,
그거 우리 열심히 했지만 너 생활에 뭐가 도움되냐면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이거 단을 확 인민의 수준으로 낮추니까 이거 make sense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다 똑같이 이게 썩은 사과 골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린 것이 바로 독과점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동산 사교육 플랫폼이 이제 걸린 거고.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개의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M자세대 플러스 또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이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뭐 10년, 15년은 더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너무 정치 아젠다에 몰입해서 세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은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다 이게 시들게 되는데 그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2021년 이후에 한 3년 동안 그대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정책 과잉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로 놓고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이 이제 부동산으로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중국의 뭐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를 넘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나 중국의 부동산의 GDP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12% 가장 높았을 때 15%예요. 엄청난 과장을 누가 한번 쓰면 계속 베껴 쓰는데 그거 잘못됐고 지금 중국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50%고 제조업이 한 30%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만들었고 그렇다는 것은 그건 이제 엉터리인데 네. 계속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유기업화를 하기 위해서 부도를 냈고 이런 것은 네. 중국의 체제를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공동부유는 정말 하겠다는 것이나 공동부유를 잘못하면 4,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중국이 모택동 집권하고 나서 이제 공동부유를 하겠다고 대약진 운동을 하죠. 거기에 1, 2차 대전에 세계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냐? 그건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꿈 최근 10년 동안에 뭐 그게 뭐냐? 예. 아젠다죠.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아젠다이지 그걸 뭐 정말로 FM대로 실행한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초기 집권 5년에 부정부패 단속했듯이 초기 5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 이벤트를 한 것이 바로 그 독과점 산업 세계 이것을 손을 본 거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금년 7월 달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이게 맞는 것도 51%지만 틀린 것도 49%가 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좀 개인적으로 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좀 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특히 중국이야말로 규제가 그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크겠구나. 앞에 말씀하셨던 그 레드라인 규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말 그대로 침체되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협이 또 등장하니까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다소 완만하게 조금 회복되는 흐름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역시 부동산 규제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많이 뒤흔드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역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답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이제 시나리오로 제기했었던 게 국영화의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렇게 소위 이런 거죠. 제초제를 이렇게 뿌려서 잡초만 잡고 싶은데 애써 죽여서는 안 되는 꽃들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은 분명히 있고 국영화를 이루기 위한 그림이 있고 공동부유라는 그 아젠다를 던져서 그걸 이루기 위한 그거는 큰 그림에 해당되지만 이렇게까지 중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우려될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될 만큼 이런 상황까지 또 치닫게 되고 왜냐하면 이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역시 힘들어진 상황이 또 똑같아졌으니까 이런 것까지 큰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의도고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의도 이상의 실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경제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컨트롤 하는데 네. 중국은 확실하게 보이는 손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우리하고는 사실 다르게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카오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은 이제 규제를 풀면 시장이 화랑이고 그렇죠. 화랑이 되면 말씀하신 이제 빈부격차나 고소득, 뭐 저소득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대면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리커버할 때 네. 정부가 다시 들어가서 규제를 풀고 네. 규제를 풀면 다시 올라가는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환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그 활성화된다 환라고 네. 이제 혼란하다고 하는 이제 란자인데 환란 사이클이 중국 경제를 보는 건 핵심이고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2021년, 22년, 23년, 24년을 놓고 보면 21년이 바로 정부가 이제 손을 댄 그런 상황이고 22년이 이제 죽어 들어가는 상황이고 23년이 이제 정부가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아마 내년이 되면은 다시 살아가는 네. 그 4년 사이클에 지금 놓고 보면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차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혹은 부동산 관련 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의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소장님하고 저랑 이제 같은 단체 톡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장님의 글을 이렇게 공유를 해줬어요. 가끔 이제 그 어떤 분이 제 글도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GDP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뭐 20%, 30%는 말도 안 된다. 10%대 초반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걸 보셨고요. 또 제가 전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에 페이퍼를 냈는데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대략 한 20%대 후반이다. 30%에 거의 육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이라고 해봐도 건설업의 그 해당 주택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그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면 뭐 여기 안에 시멘트도 들어가고요. 철강도 들어가고요. 뭐 일정 부분 가구도 들어가고 뭐 구리선도 들어가고 뭐 일정 부분 어떤 빌트인된 가전도 현대식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 하는 예를 들어 이사 서비스라든가 인테리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동산 중개 서비스까지 다 하면 이런 밸류체인 전반의 관련 산업을 다 포함하면 비중이 좀 높아지고 그걸 좀 협의의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하면 뭐 1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저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부동산 관련되는 연관 산업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하고 건축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12%예요. 네, 근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멘트, 철근, 뭐 건자재 예, 그리고 가전, 가구, 자동차, 뭐 패션까지 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되죠. 그거 다 합치면 뭐 예. 소비재가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집 짓고 나가지고 거기에 가구 넣고 가전제품 바꾸고 자동차 사고 네, 그리고 옷 사입고 하는 것들은 뭐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있고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이 완공되고 난 다음번에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그 뭐 전방 산업 네,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그 본질을 조금 흐릴 수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소비 때문에 그런 건지가 뒤섞여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볼 때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부동산이 먼저 가고 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 가구, 자동차, 패션 뭐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네. 그걸 합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멘트가 집만 짓는 데 쓰는 거냐, 그리고 이제 철강이 네. 아파트 짓는 데만 쓰이는 거냐, 건자재가 이게 공장 짓는 데 안 들어가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철근, 시멘트, 이게 건자재를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 경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과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치하게 사이클만 먼저 보고 나서 네. 그 사이클에 연관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시차를 두고서 플러스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해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두드려 뭉쳐서 럼섬으로 가버리면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해석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이건 계속 플러스란 말이에요. 네. 전기차 뭐 매년 50%씩 100%씩 늘어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부동산 관련되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네.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일단 그 사이클을 볼 때는 그 사이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그게 플러스해서 시차를 두고서 이런 것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예. 저도 이제 채널에서 추구하는 바가 정확한 정보 전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데이터를 직접 추계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제가 다 추계하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IMF 전망치를 인용하니까, 그래서 중국 GDP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를 논할 때 이렇게 소장님께서는 10%대 초반으로 말씀 주시고, 어떤 또 이름 있는 기관에서는 20%대, 30% 정도를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를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규명할 것이냐. 아마 지금 소장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정확한 그 정의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일 들은 걱정 혹은 그 우려 혹은 제일 큰 관심 하면 시진핑 주석에 초점을 안 맞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근원은 시진핑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거의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어떤 분들은 시진핑이 연임을 계속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다른 시나리오를 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소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칠기삼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뭐 정치든 사업이든 네. 누가 최고의 장수냐 그럴 때 지장, 맹장, 덕장 그러지만 최고의 장수는 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치도 똑같은데. 네. 근데 그 복장의 특징은 그 인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정말로 일을 하냐? 14억 인구,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 중요하죠. 네. 일하고 있는 장관들 또 이제 국무위원들이 중요한데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시진핑의 미래, 시진핑 3기 정부의 미래는 같이 일하는 스텝들의 수준, 비전, 이 사람들의 통찰력이 결정짓는다. 네. 그래서 시진핑을 보지 말고 시진핑 옆에서 일하는 시진핑이 뽑아놓은 사람들의 수준이 시진핑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지난번 중국의 총리는 리커창 총리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임명받은 총리는 리커창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커가 빠진 리창 총리예요. 네. 근데 이제 커라는 말이 중국말로 하면 1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g.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이번 총리는 1g 모자란 총리야. 이제 우리나라 말로 2% 부족한 뭐 이런 1%. 느낌. 예,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 중국의 총리들은 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네. 또 뭐 이제 장泽민 때 보면 리펑 총리, 뭐 이제 그 원자바오 총리, 또 뭐 주롱지 총리, 리커창 총리 다가 칭화베이다 뭐 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예. 5년 전에 이제 내각에 들어와 가지고 부총리로서 총리를 보좌하면서 5년 동안 수습을 거치고 난 다음번에 네.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구조상으로 정무하고 외교는 주석이 담당하고 행정하고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생은 총리가 다 하는데 역대 총리들은 그런 엘리트가 왔지만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딜을 받은 리창 총리는 첫 번째는 역대 중국에 물론 뭐 가방끈 길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중국의 탑3 대학 출신이 아니고 랭킹으로 보면 213등에 가는 학교의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시진핑의 비서였고요. 예. 그리고 중앙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하이, 저장성 이 지방성에서만 근무하고 바로 총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그 정책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단성 있게 뭐를 못하고 이제 찔끔찔끔 뭐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창 스타일 아니냐. 그래서 리창 총리의 마지막 직장이 바로 상하이시 당석이에요. 상하이에서 일본인데 상하이가 금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봉쇄를 합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미 우한, 시안, 천진 뭐 할 때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봉쇄해서 일거에 이제 이걸 때려잡는 그 전략을 썼는데 상하이 리창 총리는 이 상하이 가면 황포강이 이렇게 흐르는 황포강이 왼쪽 오른쪽이 푸동 푸서가 갈라지는데 푸동 먼저 하고 푸시하고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예. 그러는데 푸동 뭐 반격하고 조사하는 사이에 푸시 확 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바람에 이제 북경에서 순춘남 부총리가 직접 내려와서 봉쇄를 하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리창 총리가 조금 과단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안전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번 그 중국의 경제 정책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새로운 스텝들은 이제 놓고 보면 실물 경제는 중국은 이미 뭐 수출이 세계에서 1등이고 무역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건 대외 경제,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지난번 2기 정부 때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는 미국하고 이 무역 전쟁할 때 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이 맞짱을 뜨는 사람이 료흐라고 네. 그 머리 허연 스포츠 머리 한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시진핑하고 중학교 동창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금융경제를 실물과 금융이 있다면 금융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강 인민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은 일리노이 박사하고 교수 출신이에요. 네. 둘 다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들이 이 건축을 했지만 이번에 시진핑 3기 정부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그 학교 출신으로 보면 허리펑이라고 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는 샤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을 담당하는 인민은행 총재 판공성은 인민대학을 나왔어요. 네. 둘 다 이제 국내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정세의 흐름 또 국제 경제하고 같이 중국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그냥 사람의 그 커리어를 놓고 보면 네. 좀 취약해 보인다. 네. 그래서 국가 정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그 좀 넓은 시야, 그다음에 대외 관계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뭐 오퍼레이션하는 네. 그런 감이 이번 정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리커창 집권 때 계속 쭉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게 뭐 2.3%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코로나는 변수도 있고 세계 경기하강도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지도자 간의 갈등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리커창은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이제 태자당의 대표고 한 사람은 공청단의 대표여서 네. 이 리커창은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석하고 총리가 1번, 2번 사이가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거 하자고 그러면 리커창이 노를 하고 리커창이 이거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시진핑이 노를 하는 구조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게 뭐 좀 사그라들었으니까 민생을 위해서 코로나 빨리 풀자. 리커창이 전국의 공무원들 모아놓고 화상회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무슨 소리 하냐. 방역이 우선이지. 없던 걸로 해라.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풀뿌리 경제를 풀자 그랬더니 사회 안정이 중요하지. 그거 풀면 안 돼. 이런 이제 갈등이 있다가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서로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야 되냐. 그럴 때 롱런을 하면 사장님 편 드는 게 맞는데 당장 인사고과는 부사장님이 하는 거니까 그럼 밑에 있는 이제 부장들 상무들은 어떻게 하냐. 복지부동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최근 5년간에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탕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근데 이번 새로운 정부는 이것은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완벽한 상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 5년 동안의 총리는 수재 총리, 리커창은 뭐 북경대 경제학과를 이제 수석으로 입학하고 서로 졸업하는 이제 천재고, 근데 지금 총리는 수재 총리가 아니고 실세 총리입니다. 과거와 같은 이제 주석과의 갈등은 전혀 없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 전체를 총괄하고 이제 교감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문제는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과거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을 한번 틀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스맨들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금년 7월 달에 그 비구이엔이 부도나고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 위기로 가면서 네.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세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방향을 한번 틀면 그 방향으로 세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진핑의 뭐 인사를 하는 능력 같은 것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당장의 중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실세 총리의 추진력 이제 이걸 좀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비구이엔의 부도나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으로 인한 세계에서의 비판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를 하반기 이렇게 N자 턴을 만들어버리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총리가 이것이 한 방향으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반대로 그 리세션의 구렁텅이에서 턴할 때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8월 한 달 동안에 중국이 워킹데이 20일에 경기 부양책을 28개인가를 했어요. 네. 3일에 2개씩 이걸 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중국 경제를 한 20년 동안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하게 되면 그 실세들이 한 방향으로 세게 밀고 가는 것 그게 아마 금년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시고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리더십이 지난 정부랑 바뀌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상대적으로 대내를 좀 살핀다. 지방을 살핀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계를 살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국 내를 살피고 지방 정부를 살피고 뭐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장님 말씀 속에 소감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소위 중국의 L자형 침체입니다. 이걸 침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니까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과 비교하면 뭐 14%대 한때 그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가 L자형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지는 저속 성장화되는 그런 국면이고 더군다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중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지만 지난달까지 마이너스 0.3 기록했고 이번 달에는 그거보단 좀 올라가서 그래도 마이너스 아니면 0 요 정도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경제 하방 압력도 존재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런 연쇄 부도 위협 요 일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등장했고 또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밖에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게 좀 꺼진다든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다든가 여기에 또 맞물리는 게 소위 말하는 이 디플레이션 우려 요거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대내를 살폈을 때 소장님의 어떤 고견으로는 향후 그런 L자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말씀하셨던 그런 부양책들을 가동해서 다시 어떤 중속 이상의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L자가 아니라 계속 우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위기다, 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상대 개념으로 봐야지 절대 네. 개념으로 보면 그 엉터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했던 게 장점인데 13%를 성장을 했는데 지금 네. 시진핑 때 금년 목표 5%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점인 때 GDP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진핑 때 GDP 1%는 26배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 1%는 13% 성장했을 때 26%가 맞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즈 이펙트가 이게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앱솔루트 그로스 레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완전 넌센스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중국만 따라오면 안 되고 예. 전 세계에서 미국 GDP의 20%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 네. GDP 성장률 2% 가는 나라가 있냐? 일본, 뭐 독일, G7 국가들 중에서 2% 넘어가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3에서 4%만 가도 네. 이게 미국의 2배를 성장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미국의 GDP의 73%가 되는 나라가 네. 4% 성장하면 이것은 항공모함이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걸로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게 6% 하다 5% 하다 4% 가면 이거 죽었다? 이건 뭐 완전 넌센스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애가 키가 10cm 자라다가 중학교 가니까 8cm, 고등학교 가니까 6cm, 대학교 들어가니까 5cm로 자라면 얘가 죽은 거냐. 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L자 경제에 관한 얘기들은 뭐 답이 간단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CPI나 디플레 문제는요. 예. CPI가 이번에 7월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중국이 CPI가 이게 처음 들어갔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최근 2000년 이후에 4번이나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디플레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마이너스, 소득도 마이너스여야 디플레고 그것이 한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속이 돼야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2.5% 플러스입니다. 소득 GDP가 6.5%, 6.3%나 성장을 했는데 생산 이것도 4%대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디플레라는 말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디플레를 판단할 때는 코어 CPI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어 CPI를 보면 7월 달에도 0.8인가 더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꺼진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중국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CPI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른 것이 전체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 비중이 30% 제일 커요. 네. 그 중에서 돼지고기하고 채소가 가장 큰데 왜 CPI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중국은 소득이 $10,000 되기 때문에 엔길 계수가 높아서 국민들의 체감하는 이제 물가는 먹는 게 비중이 높은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채소 가격이 떨어지면 CPI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근데 중국이 보면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어미돼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에 태풍이 왔지만 금년 여름에 중국에 큰 태풍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소 생산이 많다 보니까 채소하고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CPI를 밑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음식료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CPI 문제는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에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돼지고기를 봐야 되는데 웃기는 건 전 세계에서요. 어미돼지의 숫자를 관리하는 정부가 있어요. 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주량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 사료 가격을 같이 비교해서 그 비례를 보면서 어미돼지의 숫자를 조절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고기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당연히 소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고기 주세요. 돼지고기를 줍니다. 돼지고기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돼지가 은행을 털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CPI가 올라가고 CPI 올라가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인 돈이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바닥을 치고 거의 뭐 일자로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돼지고기 가격을 나타내는 걸 보면 8월에는 한 0%, 아마 9월에는 플러스를 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비 한 마리를 가지고서 봄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듯이 CPI 한 달 마이너스 나왔다고 디플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넌센스다. 조금 기간을 갖고 봐야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안쪽에서 CPI 구성 요소 그걸 좀 보고 또 다른 지표들 디플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버리파이 하는 적어도 세 가지 지표는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CPI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 너무 과하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GDP가 10인데 10 증가하면 성장률이 100%잖아요. 근데 GDP가 이제 100이 됐습니다. GDP가 20 증가했어요. 근데 성장률은 20%로 떨어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GDP의 규모가 뭐 추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역시 4, 5%의 높은 성장률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많이들 중국 디플레이션 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 디플레이션으로 정의 내린 적은 없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그럴 우려까지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어젠다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젠다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네.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특히나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소위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미국은 소위 이제 중국을 빼놓고 칩4 동맹을 구축한다든가 어쨌든 뭔가의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 뭐 물론 격화됐다가 좀 소화됐다가 격화됐다 소화됐다 하는 경향은 있으나 제가 봐도 미중 패권 전쟁은 뭐 굉장히 큰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미중 전쟁 이전에 이미 그런 전쟁이 두 번 더 있었죠. 그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었고 80년대 중반에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다 이겼죠. 근데 그 이기는 시간이 보면 소련하고 18년 걸렸고 일본하고 10년 걸렸어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5년 전쟁을 한 건데 그냥 보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5년에서 13년은 더 간다. 그래서 그 전쟁이고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싸웠던 무역 전쟁,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죽이기 어렵다 그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최근 5년간에 미중이 전쟁을 했으면 중국이 죽었거나 또는 이제 치명상을 입어야 되는데 뭐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가고 있고 미국이 거의 한 600개 가까운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이 구멍이 있다는 거죠. 제재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가진 최강의 무기 필살기는 금융이지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반도체 기술, AI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AI든 뭐든 간에 반도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어서 최첨단 반도체 AI 칩을 못 만듭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지만 TSMC가 없으면 뭐 챗GPT 난리치지만 그거 꽝입니다. 그리고 TSMC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리가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 그 주가를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PU든 GPU든 간에 이 데이터를 처리한 걸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HBM이죠. 근데 HBM은 하이닉스가 지금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분발해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했다는 소문 때문에 바로 7만 전자로 올라왔지만 한국의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엔비디아에 HBM 공급 안 한다.
삼성도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주가가 대폭락하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팩토리가 없다는 것이 이게 치명상이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다는 것이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 대만하고 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너무 이제 뭐 오늘도 어디 신문에 보면 한국은 메모리 비중이 3%밖에 비메모리 비중이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은 메모리 못 만들어요. 중국도 메모리 못 만듭니다. TSMC도 메모리 못 만들어요.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지 자기가 못하는 걸 길러가지고 하는 건 그건 넌센스죠. 우리가 잘하는 걸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이 메모리만 갖고서도 CPU, GPU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이 앞으로 그림은 금융으로 가는 것이지 기술은 중간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끝판에 중국의 목을 비틀어서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중의 끝이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미국이 수많은 나라하고 전쟁을 했지만 미국하고 전쟁에서 지구상에 사라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팔다리를 잘라서 이제 바보 만들어서 미국에 대들지 못하게 한 것이 미국이 한 전쟁이지 없앤 나라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를 완전히 팔다리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뭐 모습으로 쓰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뭐라고 해도 역대 최강인 이 금융으로 공격하는 것이 답이고 기술로 이 목을 세게 조았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중의 관계는 아마 내년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다시 무역을 갖고 할 거냐? 그거 실패했는데.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전임자가 했던 거 절대 다시 안 쓰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기술 갖고 반도체 가지고 공격했는데 트럼프도 그걸로 공격한다고 그러면 식상하죠. 그럼 뭘로 할 거냐? 무역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몰래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미중은 금융으로 싸울 것 같고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될래 그럴 때 아마도 결국은 이제 상대를 단칼에 이것을 급소를 찔러서 죽이지 못하고 칼 가지고서 팔도 찌르고 엉덩이도 찌르고 배도 찔러서 피만 나게 하면 상대의 도끼하고 내성만 길러주는 것이지 상대를 죽이질 못해요. 지금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전략은 수시개만 했지 급소를 찌르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를 우리가 잘하고 미국이 잘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미국 경제력의 70%가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 개발을 하면 챗GPT든 뭐든 다 개발할 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문제가 될 뿐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테크 측면에서는 크게 지금까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걸로 가지만 아마도 기술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하고 차이나이제이션으로 두 개의 월드 스탠다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생기죠. 지금은 아메리카 스탠다드만 하면 되는데 AS 말고 CS, 차이나 스탠다드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우리한테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대가 70%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8에서 90% 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대를 100명 죽이려고 하면 나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4년짜리 대통령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결기나 배짱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4년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을 봉쇄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데서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트럼프 4년 동안 했던 많은 정책이 바이든 4년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이제 개선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번에 공화당이 만약에 득세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정책은 또 다 버려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어떻게 미국이 일본을 죽였냐. 그건 아주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이 내리 3번 12년을 집권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자초시킨 비결인데 그때의 일본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10배가 더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 나라를 아마 그때 12년을 정책을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18년에서 20년은 일관된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으로 하게 되면 중국의 내성하고 독성만 키울 뿐이고 자초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어떻게 보면 수치 이걸 갖고서 이제 서방 국가들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를 평가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고통의 인내력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 보시면은 저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이렇게 하지만 벌써 뭐 4, 50년을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인데 경제를 봉쇄해 가지고 이게 뭐 먹는 것이 어려워지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최대의 이제 무역 대국이 되고 이제는 소비 대국까지 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 좀 리스키하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거나 공포를 낄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미국이 갖지 못하는 것, 중국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갖지 못하고 중국이 갖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재료 이거 원자재는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뭐 원자재 40%가 중국에 있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 중국에 의존하는데 자원과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줄 서는 것이 우리 국가 방정식에 국가 이익 방정식에 맞는 거냐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은 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숙명이자 이건 필연이다. 다 당연한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탈중국 뭐 이런 거 한 가지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 방정식에 안 맞는 해법이다. 그래서 뭐 어디든 이제 큰 놈은 작은 놈이 당당하면 때리기 어렵지만 거기서 이제 비굴하게 가면 진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느 편에 줄 서면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으면 이건 때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달려서 이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차이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우리가 반도체 공장 거기다 지었더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장 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와서 뭐 이제 다 해줄게 그러는데 말뚝치고 레미콘 갖다 붙고 이제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보조금 조건 3가지가 있다. 기술 접근권 내놔라. 우리 보조금 줬으니까 이익 나면 갈라먹자.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시장에 투자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정보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도 똑같이 우리 공장 짓고 나면 거기서 기술 탈취하는 것. 지금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레버리지를 걸면 이게 미국의 동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공포 이게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제 대담하게 놓고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12년 동안은 반도체 기술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미국이 1나노 이하를 캐치업하지 못하는 그 기간까지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때리기 어렵다. 그때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제 갖고 가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중국 전문가가 바라본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조언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씀 여쭤볼게요.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기업인들이 중국의
공장 두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정말 탈중국해야 되냐? 탈중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탈중국이라는 개념하고 중국 이외에 다른 제조 기지를 개척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공장을 옮겨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냐, 리쇼링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공장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신흥국에 대한 공장을 더 많이 건설해서 의존도를 높여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공장을 좀 철수하고 다른 신흥국으로 이동해 소위 프렌드 쇼링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 보통 앞에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정치적인 탈중국 레토릭에 그냥 동조하지 말고 네, 세분해서 봐야 된다.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으로 구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80년대, 뭐 90년대 보면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구미 수출 자유 지역, 뭐 불호구촌 수출 자유 지역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마벨, 사니, 뭐 이게 그 지멘스, 모토로라 뭐 다 들어와 있다가 지금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게 결국은 인당소득 $10,000 넘어가면서 임금이 따먹게 하는 거 다 뺐죠. 네. 중국이 지금 인당소득 $13,000인데 우리는 다 뺐으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연년세세 해먹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빨리 빼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아직도 뽑아먹을 수 있는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전자부품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를 이거를 아직 장사가 되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공장 뺄 필요가 있냐? 팔아먹을 때까지 팔아먹어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심플하게 보면 벤츠입니다.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다음에 에루샤, 에르메스, 예. 루이비통, 샤넬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중국이 전 세계 35%를 사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명품 고급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인데 네. 소위 말하는 소비재 시장은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빼야 될 거 네.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될 걸 빨리 들어가야 될 거 구분 안 하고 다 빼자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개는 개끼리 싸움 시키고 늑대는 늑대끼리 싸움 시켜야 돼요. 개가 늑대하고 싸우면 이기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인들 우리가 중국 가서 망했다 뭐 이게 실패했다 하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물어보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중국에 공장 지었을 때 현지 공장 대표가 중국어 됐냐 안 됐냐. 두 번째 현지 법인 대표가 중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세 번째는 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대표이사들이 여권에 중국 도장 몇 개나 찍혔냐, 1년에.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해외 공장을 지었을 때, 사무실 열었을 때,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걸렸을 때 중국하고 대관 업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 아직 인당소득 $13,000면 우리로 생각했을 때 그때 중국 공무원들이 영어가 플루언트하지 않아요. 그럴 때 거기 가서 May I speak to 이러는 순간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워팅부동.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딜 안 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문 닫았다고 하는 기업들의 그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현지 법인 대표가 현지어를 못 하는데 거기서 어떤 로비를 하고 어떻게 영업을 했냐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 있고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철저하게 관시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뭐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이게 뭐냐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런데 학연하고 학연 빼놓고는 지연이나 혈연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당서기가 부단대가 나왔다. 부단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부단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를 사장으로서야 로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할 거 없이 현지 법인 대표를 중국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쓴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여덟바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중국과 비즈니스 하면 그쪽에서 회사 방문을 하거나 할 때 제 레주메를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레주메를 왜 보내냐? 뭐 호구조 살 일이냐?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미팅을 하려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만나보면
왜 레주메를 달라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호구조사지 이게 아니고 중국은 철저하게 격을 맞추는 사회입니다. 상대가 부장이 오면 얘들도 부장이 나오고 여기서 상무가 나오면 상무가 나오고 사장이 나오면 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 격을 맞추려고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쪽에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한 번도 중국을 안 가보는데 1년 동안 거기 뭐 중국도 못하는 가면 뭘 하냐. 그 김대리 박 과장 있잖아.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다.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분당 가는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총알택시 타고 김포항까지 가는데 딱 8분 걸려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1시간 40분이면 베이징이든 샹하이든 갑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는 시차가 1시간 있어요. 1시간 빼면 40분이에요. 그 거리를 우리가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사장님, 회장들이 1년에 몇 번을 가봤냐. 부산 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안 가보면 중국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 비즈니스 3년 동안은 많이 벌기도 했지만 그 터진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3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안 되는 주재원 대표 다 빼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에서 6만 명씩 중국 유학생들이 있고 그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사람을 길렀는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 동안 길렀다 보면 중국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대학 졸업하고 한 40대가 되면 회사의 CEO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같이 칭화베이다 후단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이미 회사에 임원급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주재원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중국어로 욕하고 싸움하고 논쟁하고 협상하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중국어 한마디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면 앞으로도 그 돈 벌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속에서 이거 리쇼링 해야 됩니까? 중국 사업 철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여러분의 사업 유형과 중국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영역들을 먼저 나서서 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주셨고,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경영 전략적인 접근 전략 그리고 팁 이런 것들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끝으로 아주 짧게라도 소감,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와봤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하시는 앵커는 제가 처음 뵀습니다. 명성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답변하는데 아주 진땀 흘렸습니다. 또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무뎌버리게 만드시는 정말 중국 경제에 정통하신 분다우시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드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돈 벌 때는 정말 어렵게 소위 피땀 흘려서 돈을 버시지만 정작 그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저축해야 되는 건가? 저축 이외에 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 어떤 형식으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